곁에 있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문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브레인에 대해서 1시간 내로 압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브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브레인은 지금 말씀드리는 7가지 기능을 하는 우리 인체 기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 브레인은, 물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은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연이 만들어준 세포 배양기요. 그래서 이 세포 배양기에 1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매 순간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동물들이 숨을 5분 이상 안 쉬면 다 죽잖아요. 그 죽는 이유가 근육이 죽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세포가 죽어요. 브레인이 세포 배양기라는 구조적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세포 배양기도 액체 상태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브레인도 액체 위에 떠 있어요. 예. 지금 요 보시면 브레인 전체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 브레인을 끄집어내면 성인들의 브레인은 대략 1,400g쯤 됩니다. 근데 물에 떠있기 때문에, 액체에 떠있기 때문에 실제 무게는 50g밖에 안 돼요. 탁구공 정도 무게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1.4kg 같으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눌릴 거 아닙니까? 두부 같은 게 계속 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에 떠있기 때문에 부력으로 실제로 한 50g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이 바깥에서 뇌척수액이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질을 걸러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뇌는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다. 뇌는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노란색의 대뇌 피질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나온 축삭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축삭. 예. 그래서 뭐냐면 태어난 애 브레인이 요만하다면 어른은 이만하잖아요. 한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면 신경세포가 커졌느냐 많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세포 개수는 태어나서 2살 때까지 가장 많습니다. 그거로는 사춘기 될 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속가치기를 해요. 가일마일에 속가치기 하듯이 신경세포가 반 이상 죽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갓 태어난 애가 한두 살 때 브레인이 가장 커야 되는데 세포수가 많으니까네. 왜 어른 신경세포 숫자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왜 어른 브레인이 더 클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리 더 크냐면 이 부피의 대부분은 뭐다? 신경세포가 아니고 신경세포에서 나온 섬유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대부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섬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브레인이 커지는 거죠. 예. 자, 이렇습니다. 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혈관들이죠. 이 실질 사진입니다. 혈관들의 신경세포를 다 빼내버린 거예요. 빼놓고 혈관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림 보시면 바깥에 혈관들이 보이고 안에 그 하얀 선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세포는 아니고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들, 선들입니다. 그걸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 선들이 절단되면 여러 가지 정신 증후군들이 생겨요. 예.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실지 브레인 단면을 보세요. 하얀 부분이 있죠? 하얀 부분은 이쪽 그 신경 섬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경 세포로 되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뇌는 세포 배양기다. 뇌는 세포 배양기다. 그러면 실제로 그 세포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혜 브레인인데 실지 단면 사진입니다. 실지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세포 보이죠?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예요. 네. 우리 브레인도 사람 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뭔지 잘 모르지만 학대에서 보면 다 점들이 다 하나하나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영양물질을 공급해줘야 되면 이 살아있는 세포가 산소하고 영양물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고속버스를 타면 왜 사람들이 10분 내로 다 조는 걸 보셨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면 출발해갖고 한 10분, 20분 내로 성격이 90% 다 자요. 그게 잘 시간도 아닌데, 아침 시간인데, 늦은 밤 시간인데 왜 그럴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맑은 공기, 산소가 많은 걸 항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푸키네라는 세포입니다. 푸키네 세포를 보시면 요 전나무 가지 같은 요 푸키네 세포가 요 하나를 예를 듭니다. 보세요. 이렇게. 놀랍죠? 놀랍죠? 이건 뭐냐 하면 이 푸키네 세포에 요 오돌도돌한 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지에. 그 점을 다 헤아려 보면 대략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점 하나가 다른 세포에서 나온 가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브레인에 한 100억 개 이상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이렇게 만나서 뭘 하느냐? 만나서 그 케미칼을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전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뭐냐 하면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 많은 세포들이 간세포는 해독작용을 하고 심장세포는 근육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브레인 세포는 뭘 하느냐 하면 전압을 만드는 세포예요. 전기, 전압 펄스를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 생각, 느낌은 전부 다 전압 펄스일 뿐입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 군데 거가 타이밍 맞게끔 모아지기 때문에 느낌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이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도 전부 다 세포들의 이동입니다. 신경세포들의 대규모 이동해서 요 보면 요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척수하고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신경판이 이렇게 구분해져서 신경구가 됩니다. 신경도랑이 됐다가 그것이 신경관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신경판, 신경관. 신경관이 바로 뭐냐면 척수가 되는 겁니다. 척수에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세포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배열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굽어지면서 이렇게 만나서 관을 만들어요. 이 관을 우리가 이렇게 사지동물, 개나 고양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이 되는데 관 끝부분이 맨 마지막에 봉해져요. 이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요 보이죠? 앞쪽이 이렇게 마지막에 봉해져요. 이게 안 봉해지면 문외아가 태어나요. 뇌 없는 애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척수 이쪽에도 마지막에 봉해져요. 이 꼬리하고 머리 이쪽이 최후로 봉해집니다. 이렇게 딱 만나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척수하고 브레인은 평면의 세포들이 관 모양으로 됐다가 관이 이렇게 됐다가 풍선 불면 끝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끝이 커진 형태가 우리 대뇌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경들은 이동을 한다 그랬죠.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관이 됐는데 관벽이 두꺼워져서 척수하고 브레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관벽이 두꺼워졌다. 그 뭐냐면 관이 전부 다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이 분열해서 벽이 점점 세포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그 세포들이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브레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마 같은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쪽에서 세포들이 정식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하면 해마가 크기가 커집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는 신경세포입니다. 해마, 우리 기억을 만드는 이 살아있는 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접선을 하죠. 이게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많이 주면 그 다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이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극을 줘야 돼요. 새로운 자극, 특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이쪽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건 리얼타임.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뭘 이해하고 아하 감동을 하는 순간은 이 폭발적으로 이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은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이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계속 접속을 하는 거죠. 잡으세요. 이렇게 제가 스냅 사진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보시면 만나는 순간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만나는 순간. 요 시냅스, 예, 다음 시냅스. 예, 시냅스야말로 우리 모든 동물의 아주 그 정신작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사기 가지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체 우리 브레인의 신경 가지들을 다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복잡한 신경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경세포로 사진은 이 단면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고구마 같은 거이고, 온갖 수염뿌리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염뿌리가 10,000개 막 이렇게 났다. 이런 오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100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게 우리 브레인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접속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총명하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든 사람들 이제 치매 걸리는 그런 걸 제가 자료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가지들이 다 끊어져요. 예, 고목처럼 몇 개만 안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돼야만이 이 가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장님이나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이 피질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피질 가소성. 그 대뇌 피질의 이 후두의 1차 시각 피질은 보는 형태만 프로세스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쪽에 자극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질을 청각 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이게 시각이다 청각이다 몰라요. 그 세포 입장에서는 단지 자기 하는 거는 전화 펄스만 만들 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 인간이 그렇게 구분했을 뿐이지 이쪽 세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화 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섞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섞는 거예요. 섞어서 만든 게 뭐냐면 상징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살구란 말을 해보세요. 한번 살구. 그럼 갑자기 노란 색깔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그 살구꽃이 느껴지면서 침이 고이죠. 근데 했는 건 다 살구. 청각을 건드렸는데 왜 침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미각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연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연합될 수 있다. 그렇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시냅스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시냅스에서 케미칼적인 흐름이 전압으로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이 실제입니다. 이게 막 부르르 떨면서 해요. 예. 접속하는데 여기 보시면 만나는 지점마다 여러 곳에 있어요. 온갖 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접속을 하는데 내 세포 덩어리에 할 수도 있고 내 가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면서 이 해면동물, 척추동물 쭉 가면서 진화하는 전체가 뭐냐면 신경 시스템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운동이 얼마나 정교해지는가는 이 척추신경을 타고 우리 인간으로 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운동성이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올림픽 경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전 인류가 4년마다 새로운 운동 테크닉을 전 인류가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경합 붙이는 거예요. 전 지구에서 1등 선정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죠? 인간만큼 정교한 운동하는 동물은 없어요, 지구상에. 예, 치타 같은 건 굉장히 빠르지만은 마라톤 못 뛰어요. 40.19 뛸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아마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안 쉬고 뛸 수 있는 동물은. 놀랍죠? 그러니까 운동성이 그렇게 진화할 수 있던 건 뭐냐 하면 이 척추신경을 타고 신경 시스템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자, 뇌는 전화 펄스를 만든다 그랬죠?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전화 펄스에서 중요한 거는 따라서 이온 채널. 활성 전이, 수초화. 자, 대부분 설명했죠? 네, 그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압을 만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쭉 1m처럼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그 피복이 관계층 보이죠? 골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골로는 전압 펄스가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요 갭상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점핑하는 거예요. 정확히 뭐냐면 강에 돌다리 있는 거, 돌대 퐁당퐁당 뛰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뛰어갈 때 어린애가 전압 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 펄스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전압 펄스만 몇 가지 간단합니다.
바다에서 왔어요. 생명체는 초기에, 다세포 동물은 초기에 한 10억 년 전에 바다에서 출현합니다. 바다에서 뭡니까? 나트륨, 바닷물, 소금, NaCl, 나트륨이 들어오면 전압 펄스 올라가요. 예, 요 보시면 나트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Na 플러스 이온 나트륨이 들어오면 전압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면 전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간다. 한번 다시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간다. 예, 나트륨 들어오면 전압이 올라가고 칼륨 나가면 전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을 느낄 때 태고적 파도 소리를 느끼셔야 돼요. 예. 생명 현상이 38억 년쯤 됐는데 우리 인간으로 오는까지의 생명 이 전압 펄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걸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 원초적인 거는 저 태고적 바다의 파도 소리를 느끼셔야 됩니다. 바다에서 왔어요. 놀라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압 펄스, 신경세포 전압 펄스 만드는데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이 들어간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이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뇌는 감각을 연합한다. 자, 더 크게. 뇌는 감각을 연합한다. 자, 뭐냐면 시각, 청각, 체감각을 다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보면서 얼굴을 보면 시각이 들어오죠. 손 따뜻한 거 촉각이 오죠. 또 기억까지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동시에 만난다는 이 현상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정도 돼야만이 이렇게 감각을 스무스하게 연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개별 감각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개들 키우면 보면 바깥에 소리만 들리면 글로 가잖아요. 주인한테 이렇게 꼬리 치다가도 갑자기 무슨 소리나 뭐 지나가면 툭 따라가잖아요. 특히 뭐냐면 삐하고 소리에 반응만 해요. 인간은 삐하고 소리를 모아서 그걸 나중에 상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언어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따라서 1차 감각. 연합피질. 다중연합피질. 네. 그래서 감각을 연합하는 게 바로 여러분 개 파블로브 실험 있지 않습니까? 종소리를 고기를 주고 종소리를 울렸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울려도 침 흘렸다 그랬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신경이 우연히 밥을 줄 때 종소리를 울린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종소리는 청각에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후각의 그 음식 냄새하고가 원래는 독립적인 건데 동시에 제시되니까 그 두 신경이 만나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해서 우리 브레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쥐하고 고양이, 사람의 DNA 피질입니다. 보시면 쥐는 감각, 운동, 시각, 청각이 큰 덩어리 있죠. 근데 고양이쯤 오면 이 덩어리 바깥에 색깔로 치는 바깥의 영역이 점점 커지죠. 이 바깥 영역이 연합피질입니다. 따라서 연합피질. 인간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색깔로 치는 게 1차 피질입니다. 따라서 운동피질, 체감각피질, 시각피질, 청각피질 이렇게 적어요. 1차 피질은. 그럼 나머지 이 전체 영역은 뭐냐 하면 연합피질입니다. 이 연합피질이 뭐냐 하면 시각, 청각, 체감각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해마로 들어가면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해마에서 들어갔을 때는 벌써 감각이 다 연합된 형태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여기서 보시면 시각이 망막에서부터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이제 축삭다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쪽에 1차 시각 영역 가고 달팽이 간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쪽 가서 1차 체감각, 1차 청각으로 가요. 그 다음 체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 이 부위 말고 대부분 영역은 뭐냐 하면 연합 영역입니다. 그게 인간으로 진화되면서 자,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지금부터 어떤 이론가들에 의하면 200만 년 전에 인간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항상 어텐션을 하면서부터 브레인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만 년 전에 브레인이 2배로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커졌는데 1차 영역은 안 커졌어요. 연합 영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연합 영역이 커져서 동물이 하지 못하는 감각을 링크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앞쪽에 운동 연합 영역에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목적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목적의식.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의식이 결국은 우리가 목적 지향적 의도적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의도적 행동. 물론 개나 고양이도 어느 정도 아주 짧은 구멍에서 의도적 행동을 해요. 그건 대부분 본능이 정해준 대로 냄새를 맡거나 어떤 형태를 보면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형태와 어떤 거 직접 자극이 없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일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시험은 내일이 있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개가 막 밥을 먹다가 내가 비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비만이 되겠다는 건 먼 훗날 이야기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는 준비를 하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의식 플러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전두엽 쪽에 연합피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감각을 연합한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네 번째 중요한 브레인 특징은 뇌는 감각, 지각, 생각을 만든다. 자, 감각은 뭡니까? 감각은 짐승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은 1차 피질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감각은 뭐냐면, 감각은 이런 거죠. 이런 걸 주면 개가 보면, 사각형 막대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 보면 어떻게 하죠? 레이저 포인터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요게 감각하고 지각의 차이입니다. 감각은 뜨겁다, 차다,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지각은 뭡니까? 지각은 감각인데 기억을 참조한 지각이요. 내가 어떻게 레이저 포인터라는 거 알죠? 유치원 애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어른들은 배웠잖아. 이걸 들었잖아. 레이저 포인터를 학습을 했잖아. 지각력 있다 그런 말 하잖아. 짐승 보고 아주 제가 지각 있다 이런 말 안 해요. 사람한테 지각력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분별력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지각적이다. 그건 뭐냐면 기억을 불러왔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은 그럼 뭘까요? 자, 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감각, 지각, 생각. 다시 감각, 지각, 생각. 예, 브레인 처음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감각은 이제 아시겠죠? 예, 따끔따끔, 새콤새콤, 뜰뜰한 이런 거죠. 근데 지각은 기억을 불러오는 거. 그럼 생각은 뭘까요? 생각하고 지각은 어떻게 차이일까요? 생각은 뭐냐면요. 상징으로 처리된 브레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언어입니다. 간단히 말씀. 생각은 언어다. 함 따라서 생각은 언어다. 생각은 거의 대부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오늘 저 학교에 가서 뭘 하지? 차 타고 오면서도 다음 지하철을 어떻게 연결하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다 말로 했잖아, 그걸 속으로 말하지 않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자, 생각은 뭐냐면 인너 토킹입니다. 따라서 인너 토킹. 혼자 소리. 예. 어려운 거 만났을 때 우리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혼자 생각하는 게 막 튀어져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은 속으로 혼잣말하기다. 예. 그래서 감각, 지각,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의식은 생각, 감정, 느낌, 의식 각 레벨에도 무의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의식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그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 내과학에서는 무의식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의식화되지 않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럼 왜 의식화 안 됐느냐 하면 의식 레벨에 올라오려면 의식은 아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려면 신경세포들이 많이 함께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자궁들은 신경세포 개수가 적은 거예요. 함께 모인 개수가 적고 또 어떤 거는 개수는 많은데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개수는 많은데 타이밍 못 맞추는 현상이 꿈입니다, 여러분들. 꿈에는 이미지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의식이라 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래서 꿈에서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꿈 내용을 여러분들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의식인데 이 많은 신경세포 덩어리를 동시에 파이링해서 링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꿈은 덩어리는 커질 수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링크를 잘 못해줘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경세포들이 많이 동작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동시에 동작을 해서 링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무의식은 뭐냐 하면 그 레벨까지, 그 수준까지 못 올라오는 쪼매는 덩어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무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도 무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시각을 보시면 뒤에서부터 쭉 앞으로 내려옵니다. 시각. 자, 시각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섬들이 쭉 와요. 예. 상당히 밝혀져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는 사실은 세포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소리를 잡는 것도 세포가 합니다. 빛을 잡는 것도 세포가 해요. 이게 달팽이가 안에 있는 세포들, 세포 보이들이죠. 세포 핵들 보이죠? 야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움찔움찔 하잖아요. 이건 지금 소리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세포가 움직여갖고 달팽이가 안에 있는 세포가, 유모세포라는 세포가 이 움직입니다. 이 고막의 이 울림을 받아갖고 이거 움직여요. 그 움직임을 전화 펄스로 바꿔주는 게 소리입니다. 전부 다 세포가 한다는 거. 예. 자, 세 번째 따라서요. 뇌는 기억을 만든다. 뇌는 기억을 만든다. 예,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고 감정이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브레인을 전적으로 가장 많이 썼을 때는 뭐 언제냐면 감정에 휩쓸렸을 때입니다. 느낌. 이때는 브레인 전체에 동원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왜 감정이 그렇게 인간에서 감정적이잖아요. 왜 감정이 그렇게 강해졌느냐 하면 기억을 돕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려면 감정이 풍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곳에 가든지 감정 아주 그런 느낌이 확 왔던 것들은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을 만드는 영역하고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거의 브레인에서 동일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영역을 파페체라고 하는데 그 파페체라는 학자가 밝혀냈는데 처음에 그게 감정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영역이 대부분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감정하고 기억은 브레인에서 동일한 영역에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구분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억을 잘하는 중요한 법칙이 뭐냐 하면 감정을 풍부하게 돼요. 감정에 묵들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것 따라서 해마, 변형계, 다중연합감각,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억들이 저 위에 대뇌 피질에 우리가 아까 피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창의성이란 건 뭐냐 하면 창의성이 어떻게 됐든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인간 정신 현상은 꿈이든 상상이든 생각이든 다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창의성은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온 입력을 옛날 방식의 기억을 갖고 했더니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을 조합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을 조합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을 조합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기억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뭐 아주 별다른 방법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거는 동일한 기억인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기억을 조합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억된 정보가 많아야 돼요. 기억된 정보가 많으면 그 기억된 정보를 새롭게 조합할 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걸 볼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흥분이 돼요. 감정이 활성이 돼요. 놀랍잖아요. 새로운 데 가면. 새로운 데 가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이 새로운 것에 주목하게끔 진화해 온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왜 재수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3 때 했던 거, 고등학교 했던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새로운 걸 하면 금방 브레인이 신이 나서 도파민이 확 분비되고 금방 기억으로 될 건데 했던 거 노상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오케이. 그 메커니즘입니다. 전체 이제 또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거는 이 시냅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극이 많아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잘 보세요. 요 중요한 도표입니다. 밑에 보시면 before learning 학습 전에 요 돌기들 보세요. 돌기 안 나와 있잖아요. after learning 학습 후에는 스파인이 나와요. 네. 학습하면 브레인이 바뀌어요. 자, 한번 따라서요. 기억하면 브레인이 바뀐다. 기억하면 브레인이 바뀐다. 네. 제가 하는 이 학습 운동이 있습니다. 암기법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저 전자공학 자연과학을 했지만은 암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게 해요. 중요한 사안을.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면 이렇게 돌기가 나와요. 브레인이 바뀌어요. 아까 봤죠? 몸부림치는 거. 그러면 새로운 걸 배우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새로운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뇌는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브레인은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움직이잖아요. 뭘? 턱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고 안면 근육을 움직이고 제스처를 하고 다 움직임이잖아요. 예. 여러분 창의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의성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림 그리기, 운동하기, 체조하기, 붓글씨 쓰기, 도자기 만들기, 수학 문제 풀기. 창의성 나이를 쭉 해보면 공통점이 doing입니다. 전부 다. 뭐 하기잖아요. 뭐 하는 거는 동물 시스템 뭐 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몸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동물이 결국은 움직일 동자잖아요. 지금 그걸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식물은 뉴런 시스템이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꼭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존재하느냐. 이게 에너지를 우리 인간 에너지 20%를 쓰거든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이렇게 달고 다녀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하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움직임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 이거 부산 쪽에 멍게 좋아하잖아요. 멍게. 멍게가 그 유충일 때는 우렁생이고 유충이 뭐냐면 꼭 올챙이 같아요. 물고기 전 단계입니다. 척색 동물이요. 이게 바다 속에 움직일 때는 척추가 있어요. 브레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멍게가 커지기를 하면 바위에 붙어야 돼요. 새끼가. 붙으면 붙고 나서 이틀 내로 하는 일이 뭐냐면 브레인을 삼켜버려요. 소화시켜버려요. 왜?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멍게가 이게 양식할 때도 보면 부터가 자라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존재는 브레인이 싸그러 들어가져요. 이건 너무나 리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도 몸을 움직이세요. 저는 저 강의할 때 우리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라 그래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서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걸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돼요. 왜? 우리 브레인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한번 따라서 뇌는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 예. 바퀴벌레도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데 그럼 인간의 뇌는 그 움직임이 어떤 차이나 하면요. 동물은 수동적 반응으로서 움직여요. 누가 찝찝거리니까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 반응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극이 안 들어와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브레인이 자극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호입니다. 기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언어의 본질도 뭐냐 하면 브레인이 만든 자극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자극이 바깥에서 와요. 바깥 환경에서 와요. 인간은 물론 바깥 환경에서 오는 것 플러스 이 브레인이 자체로 자극을 만들어줘요. 그래 끊임없이 걱정하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 새벽잠 없잖아요. 새벽깨가 뭐 하는데 살아갈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자극이 없는데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브레인이 만든 자극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자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도적 자극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걸 의도적 행동이라. 지구상에 우주인이 지구를 봤을 때 가장 놀라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무슨 고등한 지능을 가졌다, 뭐 인터넷을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의도성을 가진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의도성. 따라서 의도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처세술 관한 책을 저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목표를 정했더니 달성했다. 그밖에 없어요. 목표를 정해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브레인의 전두엽이 거대한 이 앞쪽 브레인 전체가 목적 지향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끝나고 나서 당장 목적 없이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되는가? 한 가지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목적 없이 행동 못해요. 심지어 화를 내도 기침을 해도 뭐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목적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분열될 때만에 목적 없는 행동을 해요. 어디도 못 가요. 네. 우리 반드시 어디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시작됐냐면 척추동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앞하고 뒤가 구별되면서 어디로 간다는 게 생긴 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 잠깐 볼까요? 그래서 뭐냐면 따라서 의도적 움직임은 미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간다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예측. 전전두엽. 목적 지향성. 목적 지향성.
예,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도 이렇게 많은 섬유다발이 이 내관 브레인스템을 해가 척수까지 다 늘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남자 여자 주인공 딱 있는 거 보세요. 뭘 하는 줄 알아요? 움직임 딱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뭔지 알아요? 손가락, 입술, 눈동자. 한 관찰해봤어요. 이 세 가지 협연을 일으켜요. 놀랍게도 손가락 이거하고 입술 표정하고 이 눈동자 돌리는 게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딱 지향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꼭 가서 한번 드라마를 내용 보지 말고 소리를 딱 끄고, 저는 그걸 많이 연습을 해요. 소리를 끄고 사랑 드라마를 봐요. 주인공, 남녀 주인공 둘이가 침 튀기면서 얼굴 딱 보고 하는 거 볼 때 잘 보세요. 우리 이쪽이 면적이 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움직이는 관찰이 가장 많이 움직여요. 입술, 이 눈동자요. 이쪽이 거의 안 움직여요, 사실은. 그 다음에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여져요. 이게 얼마나 링크되어 있나 하면요. 서울에 내가 대전에 서울 전화 걸 때, 야, 그거 알았어.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해놔. 이게 저 서울 사람 보이나, 이게? 이거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내가 왜 이래 할까요? 놀랍잖아. 입술, 손가락, 눈동자는 링크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색종이에다 아주 복잡한 도형 그릴 때 한번 오래 볼까요? 가위로.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입술을 오물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입술하고 손가락 동작이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손 동작이 수화가 먼저 진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입술 움직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진화입니다. 바로 이게. 네. 이렇게 링크되어 있다는 거, 함께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한번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50개의 가내놨던 온갖 종류의 소리를 지휘봉 하나로 다 그 움직임으로 자기 내면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지휘자의 내면의 감성으로 바꿔서 다시 표출하잖아요. 근데 50개의 모든 악기들이 이걸 이 버튼 하나에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바로, 그게 인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정교한 운동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섬세한 감각, 정교한 운동. 그게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다르고 다르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어요. 예, 알았어. 그냥 해도 다 통하잖아요. 예. 왜? 가가 그 농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1시간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예. 그게 그 놀라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액센트에다 감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단 고조에다가 감정을 무한대로 실을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신경 시스템이 한 겁니다. 그게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운동 시스템하고 감정 시스템하고 인지 시스템이 함께 물려 있어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당연히 감정이 풍부해져요. 총명하다는 말 속에는.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굴 표정은 저 사람 지식 정도도 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얼굴 표정이나 자기 하는 말의 액센트나 이것들이 그 고유한 느낌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어요. 신경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표출되는 거하고 정서가 표출되는 거하고 지식 수준이 표출되는 것이 함께 회로를 하는데 이 회로들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이 전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이 앞뇌입니다. 프리프론탈 코텍스예요.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비교, 예측, 추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각이 모든 감각을 편향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 받아들인 걸 다른 옛날 기억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비교하고 예측해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한 결과가 비교, 예측, 추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 지식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보면 움직임이 달라요. 수행하는 스님들 움직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손동작 하나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인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앞에 있는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 전전두엽이 침판지나 원숭이에 대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 증가한 걸로서 뭘 하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20대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공부만 한 40대나 50대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수초가 학습하면 할수록 나이 들어 사춘기 이후 때 계속되는 거예요. 70대에도 이쪽의 수초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쪽에서는 뭐냐면 종합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피카소 그림을 초등학생이 보는 거하고 미술학도가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미술 전문가 보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망막에 맺히는 피카소 그림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망막 이렇게 감각에서 들어온 거 동시에 위에서 기억된 게 동시에 늘어와요. 늘어오면서 이 들어오는 이 모든 단계를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한순간에 봐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걸 공부해보면 역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사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 지금 한 10년째 이걸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기본 기억들을 하지 않아요. 기억이 없으면 결국은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책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뭐 생각을 하잖아요. 기억된 덩어리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근데 기억 덩어리가 없을 때 무슨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잘 뭐 안 돼요. 뭘 잘 되려 하면 기억들이 많아야 돼요. 예, 엄청나게 많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 자,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인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전체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걸 암기한 사람이 벌써 5명이 나왔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복잡한 도표를 이해하려면 다 이해하려면 한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기하는데 이틀 만에 암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 암기해요. 근데 암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일단 여기 들은 용어를 다 기억하니까 그다음부터 이걸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내 브레인이 저쪽 어느 부위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공부의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걸 기억하려면 일주일 만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기억을 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하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불러와서 그 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읽었던 많은 책들하고 이걸 링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기억이 없으면 어디다 링크할까요? 어디다 링크할까요? 링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링크할 데 없기 때문에 뭐냐 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두 가지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자, 한번 보세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억되지 않는 지식은, 예, 이 컵에 있는 기억되지 않는 지식은 뭐냐면, 뿌려진, 자, 보세요. 기억되지 않는 지식은 이런 거예요. 이건 누가 줄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수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1시간 후면 다 말라가 정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리 공부해도 엎질리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된 정보는 뭐냐면 컵 속에 있는 물이에요. 이건 내가 누굴 줄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조작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조작 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 예, 이걸 통해서 다른 지식하고 링크할 수 있어요. 이거 링크할 수 있나요? 1시간이면 사라지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 너무 자명한 걸 사람들이, 예, 기억이 창의성에 반대된다 해갖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창의성의 본질이요. 여러분들 창의성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그전 거하고 비교해서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전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의성의 본질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창의성,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이 뭡니까? 옛 것에 비교해서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옛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기억을 너무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지난 한 10년 이상. 일본에서는 벌써 반성을 하고, 잃어버린 교육의 10년이라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너무 등한히 해봤다는 거예요. 예.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따라서, 뇌는 언어를 만든다. 자, 언어도 사실은 그런 관점은 뭐냐면, 언어는 기억의 폭발을 갖고 온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기억이 폭발이 되니까, 기억이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조합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브레인 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잘하는 선택 머신이 출현해야 돼요. 선택하는 머신이 바로 전전두엽이요. 따라서 전전두엽은 선택 머신이다. 전전두엽은 선택 머신이다. 그거요. 예. 만약에 인터넷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구글처럼 선택해주는 그런 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내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정보량이 폭발하면 그 정보량 폭발한 것 속에 선택을 못 해주면 분열적이 되잖아요.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검색 엔진들이 바로 선택하는 머신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전전두엽이 진화되어 온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전문가를 많이 리크루트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인간 브레인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물어보면 돼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로사이언스를 단순하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을 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브레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브레인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연 속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의 30년 전에 이걸 주장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은 데 주장하면서 자연과학 전체를 공부해야 된다. 그 단세포서부터 지구 생성, 빅뱅 있습니다. 137년 우주 전체의 진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 5억 년 전부터 척추동물이 출현하고 3억 년 전부터 파충류가 나오면서 신피질이 진화하면서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 드디어 연합피질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감각을 연합하면서 감각이 연합한 그거에 레벨을 붙이면서 언어가 출현하는 거예요. 예, 언어가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폭발하면서 전전두엽에 의한 선택작용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는 브레인 진화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로 보거나 지금 인간으로 봤을 때 이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주 전체는 뭐냐 하면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광자, 삐달갱이 이 세 가지로 대략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브레인이나 인간의 생명 현상은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전자작용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 오늘 전화 펄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안에 이런 거는 대부분 전자기 상호작용입니다. 전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살아가는데 강한 전기적 펄스를 만드는 조건이 결국은 브레인을 잘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경 펄스를 어떻게 하면 잘 빨리 만드느냐 봤더니 강하고 정하고 신속한 자극들이 들어가면 신경세포들이 강한 전화 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경 펄스들이 강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강하고 정하고 신속한 자극이 항상 우리가 그 속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학습 탐사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나 우리가 그 정신건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끊임없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핵심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머리가 찌긋찌긋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없던 걸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신속하고 빠른 자극이 우리 브레인에서 펄스를 만들고 우리 뇌를 총명하게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